일단 기출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보충 자료 문제 말고 해설지 말고 기출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1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각 세목에서 각 세목들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러니까 문제 1번이 무슨 세목이고 문제 2번이 무슨 세목이고 그런 걸 해놓은 거고요. 문제 6번을 보시면 이게 뭘 물어봤냐면 부담부 증여를 물어본 건데, 부담부 증여는 소득세법에도 있고 증여세법에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잠깐 부담부 증여를 얘기해 보면, 증여를 하긴 하는데 증여긴 한데 어떤 무언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거거든요. 이 뭘 부담하는 거냐면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채무. 그러니까 증여자가 있고, 자, 여기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을 이제 수증자라 그러는데, 이게 뭔가를 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무언가를 주겠죠.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증여를 받은 건데 조건을 달아서 증여를 받은 거예요. 이 조건이 뭐냐면 증여자의 채무를 이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기로 조건을 단 거예요. 이거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걔를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하죠. 그러면 이 수증자는 채무 부분을 증여한 것도 있고, 이 채무 이외에 재산을 순수하게 증여받은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채무를 부담했다면, 채무를 받아왔다면 이 수증자가 대신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돈을 부담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증여자가 돈 빌린 게 있는데 수증자가 대신 돈을 갚아야 된다면 이 수증자의 부담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는 거예요. 증여의 정의 자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고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받아올 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아오는 게 증여예요. 그런데 이 채무를 부담하는 그 순간 이 채무에 대한 부분만큼은 내가 돈 주고 받아온 거라고요. 내 부담이 생기는 거니까. 걔는 유상 이전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증여자의 입장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돈 받고 판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자 입장에서는 채무에 부담하면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말 그대로 증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가 발생하게 되면 이 증여자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생겨요. 이쪽은 수증자는 말 그대로 재산을 받아온 거니까 이 채무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소득세법하고 증여세법에 동시에 다 규정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1페이지에 문제 6번에 소득세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시에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놓은 거고, 자, 문제 7번도 보시면 신탁을 물어봤는데 신탁에 대한 얘기가 법인세법에도 있고 소득세법에도 있어요. 그 내용은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누가 납세 의무를 지느냐, 그 논리는 똑같은데 두 쪽에 다 규정이 돼 있어 갖고 제가 두 개 다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2페이지죠. 2페이지인데 객관식의 그 유형을 아셔야 돼요. 객관식이라고 이제 보기가 다 주어지면 다 무조건 객관식이 아니라 이게 유형이 있다고, 유형이. 자, 진위형, 선다형,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 뭐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의 특성상 계산형, 이게 있는데, 진위형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X예요. OX.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이에요. 진위. 선다형은 뭐냐면 여러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 개.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게 선다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수를 선택하는 유형이죠. 이게 가장 어렵죠. 이게 모두 고르는 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선다형을 몇 개를 냈냐면 총 한 3개 정도 냈어요. 2개? 3개 냈죠. 3개. 나머지는 대부분 다 진위형이고, 계산형은 2문제밖에 안 나왔죠. 3문제? 3문제밖에 안 나왔죠. 4문제 나왔나? 4문제? 뭐 총평이랄 것도 없지만 뭐 이번 시험에 대한 그냥 뭐 감상 정도를 얘기해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세법 기출문제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조문을 외우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선다형의 비중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난이도를 조절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완벽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모두 옳은 게 몇 개인지 골라낼 수 없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건데 저번에 회계학 그 강평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이 세 가지 세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산형의 비중이 좀 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세무직 공무원인데 세금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법소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계산하는 얘기가 주를 이뤄요. 뭐 상속세나 증여세도 마찬가지죠. 근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다루기 좀 힘들고 법소부는 그나마 조금 계산이 좀 쉬운데 쉬운 정도로 해갖고 계산 문제에 좀 비중을 늘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데이터가 쌓였어요. 그러니까 빈출 조문이 너무 많아져갖고 그걸로 이제 변별력을 가지기는 어려워졌다고요. 그럼 이제 문제 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뭐 너무 또 그동안 출제가 안 됐던 조문을 내면은 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너 뭐 이런 것까지 내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조문을 갖고 문제를 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 새로운 조문을 낸다 그러면 너무 지엽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거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냈던 조문을 살짝 바꾸면 또 논란의 여지가 또 커지고 뭐 3개월, 뭐 30일 요런 거 갖고 장난을 치면 또 그래도 소리가 나오고 문제를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모의고사를 내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계산형 문제가 깔끔하죠. 계산형 문제가 좀 그래서 비중이 좀 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그 분석해 놓은 거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강평을 해볼게요. 강평을 문제를 풀어보죠. 문제를 1번부터 보면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이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종합소득공제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인적공제가 있죠. 인적공제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기본공제, 자, 추가공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 다음에 연금공제가 있죠. 연금공제. 다음 주택공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공부를 다 하셨을 테니까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가 있는데 얘는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근로자만 해주는 거예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해주는 거라고요. 뭐 다 공부하셨을 테니까. 자, 옳은 걸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자, 기억을 보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라면 한 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맞죠? 이게 경로자 우대 공제예요. 경로자 공제. 자, 니은 거주자의 직계 존속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그랬는데 이거 틀렸죠? 직계 존속은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다 합쳐서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 소득이 그냥 소득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소득 금액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소득세법에서 소득이라는 개념하고 소득 금액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그러면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필요경비를 공제했느냐 공제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소득이냐 소득 금액이냐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 배우셨잖아요.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자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금액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있긴 하죠.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업 대상이 되면 그 그로스업한 금액, 배당 가산액이 여기에 소득에 플러스 되기 때문에
배당 소득하고 그로스업 대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당 소득하고 배당 소득 금액은 다르죠. 이거를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 자 디귿 보면 자 분리과세 이자 소득, 분리과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연금 소득과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공제하지 않아요. 아니, 분리과세는 뭐예요? 원천징수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원천징수가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하나가 이제 예납적 원천징수하고 다른 하나가 완납적 원천징수죠. 아이고, 완납적 원천징수 이렇게. 이 완납적 원천징수를 다른 말로 분리과세라고 한다고요.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만으로 모든 의무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납적 원천징수를 했다 그래서 나중에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런데 완납적 원천징수는 이미 완료됐어요. 원천징수로 이미 모든 의무가 다 끝났다고요. 신고 안 해도 돼요. 이걸 이제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죠.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종합소득공제를 해줄 이유가 없어요. 해줄 수도 없고요. 종합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확정 신고를 그때 해줄 수 있는 건데 이 신고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해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리을, 그러니까 디귿이 맞죠. 리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 비용 상당액은 연금소득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00만 원을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비용 있죠. 이거를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셋 중에 작은 금액. 첫 번째 이자 비용, 여기서 발생한 이자 비용. 자, 두 번째 연금 소득 금액. 세 번째 뭐 200만 원. 셋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 1번의 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해 갖고 이제 2번이죠. 2번. 자, 문제 2번. 요런 것, 이제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문제죠. 조문을 외웠느냐, 못 외웠느냐. 조문을 외우면 맞고, 못 외우면 틀리고, 그런 거죠. 이거 설명할 게 없어요. 동그라미 4번이 감치 사유가 아니고, 동그라미 4번이 뭐냐면 출국금지 관련 내용이에요. 출국금지. 그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 3번 보세요. 자, 원천징수에 대한 걸 물어봤죠. 원천징수에 대한 걸 물어봤고, 옳은 걸 물어봤어요. 옳은 거. 자, 1번 보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자 면제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원천징수가 뭐예요? 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떼서 그 납부하는 거잖아요. 아니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데 왜 걷어요? 원천징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 저 말이 틀렸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소득세가 면제 대상이라면 거둘 세금이 없잖아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는데 뭘 원천징수하겠어요. 1번 틀렸고요. 2번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 처분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거 맞죠? 지급 시기 의제를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급 시기 의제를 다 외우셔야 된다. 2번 맞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직전 연도의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자,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반기별 납부 특례를 설명한 건데 직전 연도의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이 아니라 20명이죠. 20명.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명수 갖고 장난치는 게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유치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뭐 이제 이런 유형이 있는 거죠. 이런 유형. 뭐 명수를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숫자 나오는 걸 고치는 게 되게 문제 내기 쉽거든요. 20명을 30명으로 바꾸고 뭐 10일을 뭐 20일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문제 내기 쉬우니까.
다음 동그라미 4번.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에 대한 원천 징수는 14%가 아니라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기본 세율. 그래서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그 세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뭐랑 똑같냐면 퇴직 소득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직장 공제회라는 건 뭐 기본 강의에서 다 공부를 하셨겠지만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의 실질이 퇴직 소득이랑 똑같아요. 그 직장을 퇴직하면 그 직장 공제에 가입했던 근로자에 대해서 공제회에서 돈을 줘요. 돈을 그동안 납부했던 회비에 대한 초과 금액을 준다고요. 그 실질이 퇴직 소득이랑 똑같아서 그래서 퇴직 소득이랑 똑같은 계산 구조를 갖고 기본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고요. 그러니까 원천 징수 세율이 14%가 아니라 기본 세율의 기본 세율. 자, 문제 4번. 자, 공동사업을 물어봤죠. 자, 옳은 걸 물어봤어요. 옳은 거. 옳은 게 뭔가. 1번.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 1거주자로 봐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국세기본법의 인격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인격에서 뭘 배우냐면 법인 아닌 단체를 배운다고요. 법인 아닌 단체. 이 법인 아닌 단체는 둘로 쪼개지죠.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하고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로 나뉘어요.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뭐가 있어요? 당연의제법인하고 승인의제법인이 있죠. 당연의제법인은 어떤 요건을 갖추었을 때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거고 승인의제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했을 때 법인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신청했을 때 승인을 받게 된다면 법인으로 의제가 되는 그런 법인들이죠. 이거 요건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되고 자 법인 이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 아닌 단체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되는 거죠. 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단체가 스스로 이 재산과 수익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재산과 수익을 단체의 명의로 관리하는 거예요. 단체의 명의로 관리하죠. 이렇게 수익 분배를 한다면 그때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다시 나누죠. 자, 1거주자 혹은 1비거주자로 볼 것이냐 혹은 공동사업으로 볼 것이냐 1거주자, 1비거주자로 본다는 얘기는 보세요. 법인 아닌 단체인데 법인으로 본다면 얘는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되냐면 법인으로 일단 의제를 하는 거니까 뭐 당연하든 승인을 받든 어쨌든 간에 법인으로 의제를 하는 거니까 얘는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된다고요. 법인세법에서 이런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를 어떤 법인으로 취급하냐면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취급해요. 그냥 비영리 법인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비영리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법인으로 보지 않으면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뭘 적용해야 되냐면 소득세법을 적용해야 된다고요. 소득세법을. 그러니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면 걔는 1거주자 1비거주자로 봐요.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면 걔는 공동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이 공동사업이 얘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 말 뜻이 뭐냐면 1거주자로 보고 일단 소득 금액을 계산만 하고
그 계산을 그 계산한 그 수익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분배 비율대로 나눠 갖잖아요. 공동사업 공부해 보시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산만 그 소득 금액의 계산만 그 공동사업장 단위로 하고 분배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한다. 이걸 아시면 돼요. 1번이 맞는 문장이에요. 1번이 맞는 문장이죠. 자, 2번 보시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의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 있더라도 지분 비율에 의해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서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 있으면 그 손익분배 비율로 하는 거예요. 일단 아니 저걸로 안 할 거면 뭐하러 약정을 해요.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을 개무시하고 지분 비율대로 할 거면 손익분배 비율을 뭐하러 약정하냐고요. 이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 없다면 그 다음에 2순위로서 지분 비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틀렸죠. 3번. 자,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자,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 금액은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 금액으로 본다. 자, 여기 보기 3번이 뭘 물어본 거냐면 공동사업 합산과세 특례를 물어본 건데 요거를 선택하신 분들이 좀 꽤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이 돼요. 왜냐면 맞는 것 같잖아요. 얼핏 보면 특수관계인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게 빠졌어요. 특수관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동사업 그 소득 금액을 합산하는 게 아니고요. 요건이 필요해요. 그 요건을 제가 그 해설 1페이지에 적어놨죠. 문제 4번 해설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거기 보세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사업 합산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 등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등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합산 특례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법조문에 돼 있어요. 이 보기 3번에는 조세 회피 목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요건 하나만으로 공동사업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공동사업 소득금액 전액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액이 아니라 요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한해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연한 건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 갑이라는 사업자가 있고 을이라는 사업자가 있고 병이라는 사업자가 이렇게 있어요. 갑의 손익분배 비율이 50%, 자, 을이 40%, 자, 병이 10% 이렇게 손익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었다고요. 손익분배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이 공동사업으로 우리가 얼마를 벌었냐면 총 100을 벌었어요. 이렇게 1000을 벌었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손익분배 비율대로 이 소득금액을 나눠 가지는 거니까 갑이 500을 갖고 가고 을이 400, 병이 100 이렇게 갖고 가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거짓이에요. 사실과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렇다면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주된 공동사업자로 보니까 이 특수관계인 요 을의 40%에 해당하는 이 400의 소득금액을 여기다 이렇게 합산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합산과세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갑의 소득은 900이 되는 거고 얘는 없어요. 그리고 병은 그냥 100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900에 대한 소득세를 갑과 을이 연대해서 부담하는 건데 원래 을에 대한 그 손익분배 비율은 400에 해당한다고요. 400. 그러니까 연대 납세 의무를 지더라도 원래 자기가 받아야 할 이 소득 이 400에 대해서만 부담해야죠. 전액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좀만 생각해보면. 4번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5번 보세요. 제2차 납세 의무를 냈죠. 이 제2차 납세 의무도 어렵게 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냈지는 않았어요. 자, 보시면 자,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자, 1번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자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재해찬 납세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사가 법인이 청산하게 되면 해산 절차를 거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자녀 재산 가액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이 망해갖고 막 이것저것 다 파는 거예요. 남아있는 재산 같은 걸. 그러면 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청산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청산소득. 청산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청산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내야 돼요. 그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예요. 얘도 내야 되고요. 그동안 세금을 안 낸 게 있다면 다 세금 내고 문 닫아야 돼요. 아니 뭐 안 낼 거면 뭐 체납 버티다가 법인 그냥 문 닫고 다 끝내게요. 세금 아무도 안 내게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 냈던 세금, 그리고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다 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얘를 안 내고 그 자녀 재산이 자녀 재산 소득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청산 소득이 나왔는데 이 소득을 갖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이걸 그냥 구성원한테 다 나눠버렸다는 거예요.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자녀 재산 소득을 분배한 그 청산인, 그리고 이 자녀 재산을 분배받은 자, 이 사람에게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예요. 자, 청산인은 요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한 푼도 안 냈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다 그냥 나눠버렸잖아요. 그 책임이 막대해요. 그래서 자기가 분배한 소득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 이 사람들은 받은 것만큼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제2차 납세 의무를. 1번 맞고요. 2번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에 있어서 사업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그 어디야? 여기 요게 없었어요. 조문에. 그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는 사업 양도인의 체납액으로서 사업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고 끝났다고요. 사업 양수인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비판이 많았다고요. 아니 그러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만 하면 내가 그 양도인의 세금을 다 부담해야 되는 거냐. 누구나 사업을 양수하기만 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비판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개정을 통해서 그 사업 양수인,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 양수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한 거예요, 얘를.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특수관계인이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양도인의 조세 회피를 도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양수인만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개정된 거예요. 조 문구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미수금과 미지급금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은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을 양수해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는데, 이 미수금은 매출채권과 달라요. 그리고 미지급금은 매입채무와 다르다고요.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요? 그 사업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해요. 그 사업에 관련이 있으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채권이라면 매출채권, 그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미수채권이라면 미수금, 얘도 마찬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내가 부담해야 될 의무라면 매입채무, 그렇지 않다면 미지급금, 이렇게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사업 양수니까 사업에 관련된 것만 갖고 오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 미지급금이나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빼더라도 상관없다고요. 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 이런 말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 저명하신 교수님들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 이준봉 교수님의 그 3일 인포마인에서 나온 조세법 총론을 보시면 조세법 총론인가? 내가 책이 있는데 이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조세법 총론? 어찌됐든 이준봉 교수님께서도 이 미수금과 미지급금,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다고요. 사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갖고 판단해요. 그리고 이거는 사업과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건 학설의 대다수 입장이에요. 다수 학설의 입장이에요. 요 이유로 인해서 자,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해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본다 그 말이에요. 자, 3번 보세요. 자, A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유한책임사원 갑의 재산으로 갑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자, A법인은 법률에 의해서 갑의 소유주식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재해차 납세의무를 진다 그랬는데 얘가 틀렸죠. 법인의 재해차 납세 의무의 그 본질을 좀 아셔야 되는데 법인의 재해차 납세 의무 법인은 납세 의무 납부 기간 만료일 현재 납부 기간 만료일 현재의 과점주주 출자자 등이라고 할게요. 납부 기간 만료일 현재의 출자자 등에 대해서만 재해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근거가 뭐냐면 이 법인과 이 출자자 등은 이해관계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같아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만든 조문이고 특히나 개인 사업자가 이 출자자 등에는 과점주주가 포함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가 자기의 재산을 몽땅 다 법인에 출자해요. 그래놓고 법인의 주식을 받아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개인 사업하다가 법인으로 바꾼 거예요. 법인의 주식을 이렇게 발행하면서. 그럼 보세요. 이 주식은 나만 갖고 있어요. 시장성이 없어요. 내가 그냥 옆에 그냥 김밥집 하나 하다가 법인으로 해볼까? 그래서 법인으로 그냥 바꾼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주식회사 김밥 지옥 그래갖고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주식회사 김밥 지옥에 주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가 만약에 체납이 이루어졌다면 얘는 개인이잖아요. 얘는 법인이죠. 서로 인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 체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산이 넘어가게 되면 법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 개인 사업자의 체납을 이유로 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다 법인으로 바꿔갖고 다 세금을 탈세하겠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재해차 납세 의무자로 선정한 거예요. 이 조문의 의미가. 그러니까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이 법인이 재해차 납세 의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 의무가.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그 다음에 4번.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재해차 납세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거 그 관련 법조문을 보시면 괄호 안에 요게 써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괄호 안을 외우셔야 돼요. 그 조문에 써 있으니까 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해서는 그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요거를 꼭 아셔야 돼요. 자, 6번 보죠. 6번. 아까도 설명드렸던 부담부 증여예요. 채무 부분에 대해서 증여한 사람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그 다음에 채무 이외 부분에 대해서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 의무를 이렇게 부담하죠. 자,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자, 1번.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말씀드렸죠, 아까? 맨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양도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2번. 직계 좀비 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 인수되는 채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라 하더라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직계 좀비 속 간의 부담부 증여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건물을 하나 준 거예요. 그래 놓고 얘야, 건물에 은행 차입금이 좀 담보로 잡혀 있는데 그걸 네가 대신 좀 갚으렴, 이렇게 하고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은행 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으로 증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어머니가 자식에게 빚을 넘겨요. 그렇기 때문에 직계 좀비 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그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채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라면 그 객관성이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린 채무가 있단다. 요거를 좀 네가 좀 대신 갚아주렴 했을 때 진짜 그 은행에 대해서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객관성을 입증해라 라는 그 요건이 있어요. 그 객관성을 입증하면 되겠지만 사실 대부분 없거든요, 그런 게.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채무는 명백히 존재하잖아요. 객관적 자료가. 그렇다면 채무를 인정해 줘야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채무라면 그 채무액은 수증자한테 인도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어요. 3번. 이제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맞아요. 보기 3번 맞는 문장이고 보기 4번도 맞는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다 맞는 문장이니까. 자, 7번. 신탁을 냈죠. 신탁. 신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두 가지 학설을 좀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 신탁을 바라보는 학설이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가 신탁 실체 이론, 다른 말로 신탁 주체 이론이라고 하기도 해요. 하나가 뭐냐면 신탁 도관 이론이에요. 자,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신탁회사한테 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매매, 임대 이런 걸 다 그냥 맡겨요. 자산의 관리를 맡긴다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거기 신탁회사에게 자산의 관리, 운용을 부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이 신탁회사는 열심히 자산을 굴려요. 수익을 막 낼 거 아니겠어요. 그 수익을 위탁자, 이 사람이 맡겼다 그래서 위탁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수탁자라고 불러요. 이 수익이 막 날 거 아니겠어요. 자산을 열심히 잘 굴리면 눈이 막 그 대장동처럼 이렇게 막 몇 배가 뛰죠. 그러면 그 수익을 이 위탁자에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이 갑과 신탁회사가 서로 신탁계약을 맺을 때 신탁회사한테 위탁자가 얘기한 게 있어요. 뭘 얘기했냐면 혹시나 수익이 발생하면 그 곽씨에게 줘 이러면서 수익자를 지정해 줄 수 있다고요. 예? 수익자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 그러면 그 계약에 따라서 그 발생한 수익을 이렇게 수익자에게 이렇게 줘요. 이렇게. 이게 신탁인데
신탁 실체 이론은 뭐냐면 이렇게 맡기는 걸 신탁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 신탁 자체를 하나의 재산으로 봐요. 이 신탁 자체가 재산이에요. 그리고 이 신탁 재산 있죠? 맡긴 그 신탁 재산을 납세 의무자로 봐요. 납세 주체로 본다고요. 이 신탁 재산이 납세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납세 주체라고 하면 납세 의무자를 얘기하는 건데, 황당하죠? 신탁 재산이 어떻게 세금을 내? 사람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신탁 재산이라고 하는 건 신탁 재산을 납세 주체로 본다는 얘기는 이 신탁 회사가 요 신탁에서 발생한 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납세 의무자는 실질적으로 요 신탁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신탁 주체 이론, 신탁 실체 이론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자, 이 장점이 있어요. 수익자를 지정하고 수익자와 일단 이것부터 얘기할까? 신탁 도관 이론은 이거와 반대로 수익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현행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다 신탁 도관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이론적 배경이 뭐냐면 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갖고 있는 요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든 도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파이프. 이렇게 그냥 소득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길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을 향유하는 자는 수익자이기 때문에 실질과세 근거의 원칙에 따라서 수익자를 납세 의무자로 봐야 된다. 이게 신탁 도관 이론이고 우리 법이 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요. 이게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를 둔 거죠, 이게. 자, 그런데 이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얘를 다 밝혀내야 돼요. 수익자를 진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소득을 향유하나 거짓된 수익자가 아닐까, 혹시 뒤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다 밝혀내야 돼요. 좀 힘들죠. 근데 얘는 명확해요. 그냥 신탁회사를 딱 납세 의무자로 딱 보니까 조세 채권 채무 관계를 성립하기에 딱 그 규정하기에 명확하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2019년인가 2020년인가 그 부동산 신탁에 관해서 요거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그 토론회 같은 게 열렸었어요. 그래서 막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그럴 거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이 있고 우리 법은 신탁 도관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법을 자세히 보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이나 똑같으니까 법인세법을 갖고 얘기를 할게요. 법인세법을 가보면 일단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 신탁 도관 이론을 쓰니까 그 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받는 그 수익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그게 원칙이거든요. 얘를 이제 수익자 과세 신탁이라고 해요. 애초에 신탁 계약을 맺을 때 위탁자가 지정한 그 수익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요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위탁자 과세 신탁이고요. 하나가 수탁자 과세 신탁이에요. 이 수탁자 과세 신탁은 아까 학설 말씀드렸다시피 신탁 주체 이론과 비슷해요. 얘랑 좀 비슷해요. 자, 위탁자 과세 신탁은 뭐냐면 위탁자한테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저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위탁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을까? 위탁자가 그 신탁 재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면,
위탁자가 통제하고 있고 자 관리하고 있고 이런 이유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그거를 다 향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는 위탁자가 세금을 내라. 납세 의무자. 그거고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예요. 수익자가 여러 명이에요. 수익자가 많아요.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탁자가 관리하지도 않아요. 통제하지도 않죠. 그리고 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모두 다 충족한다면 그렇다면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봐요. 이게 제가 써놨나? 이게 어딨냐면 문제 7번에 보기 3번이 수탁자 과세 신탁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번 보세요.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신탁으로서 수익자가 둘 이상이고 수익자가 많아요.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그 신탁자가 납세할 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죠. 이게 수탁자 과세 원칙이에요. 이게 보기 이제 1번부터 좀 볼게요. 법인 과세 신탁 재산이 저 법인 과세 신탁 재산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신탁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신탁회사. 법인 과세 신탁 재산이 신탁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신탁 재산을 나 주체로 본다고. 신탁 주체 이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탁회사를.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신탁회사를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수탁자 과세 방법, 수탁자 과세 신탁. 신탁회사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에 한해서 그 신탁회사를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때의 신탁회사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탁회사가 납세의무자일 때. 그러면 아까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갑이 이렇게 재산의 관리 운용을 맡기고 신탁을 하죠. 여기서 발생한 소득을 얘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래요? 수익자에게 다시 배당했대요. 이렇게 배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가 납세 의무자니까 이 신탁 재산에 대해서 얘가 납세 의무를 부담했어요. 그 다음에 수익자 입장에서 배당을 받았으니까 얘 뭐가 돼요? 배당 소득이 되잖아요. 그럼 얘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그럼 또 납세 의무를 부담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신탁회사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이랑 얘가 배당받은 소득이랑 달라요? 같잖아요. 얘가 그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그 돈을 얘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돈에 대해서 두 번 부과되고 있다고요. 이중과세 되고 있다고. 이중과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당이 이루어지면 얘한테 뭘 해주냐면 소득공제 해줘요. 법인세법 시행령 가보면 소득공제 해준다고. 소득공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맞는 문장 같잖아요. 근데 보세요. 괄호 안에 수익자에 대해서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된대요. 얘가 법인세 배당에 대한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이 사람이 법인이면 법인세를 낼 거고 개인이면 소득세를 내겠죠. 이 배당에 대해서. 근데 그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래요. 얘가 부과가 안 된대. 그럼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중공제 조정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과세된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해주면 안 되죠.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1번이. 해설에도 써놨어요. 해설에도 2페이지 와보시면 자, 법인과세 그 1번 해설 보세요. 문제 7번의 1번 해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수익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해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소득공제해줄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1번이 틀렸고. 자, 2번. 자,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한 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없어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위탁자 과세 신탁이에요. 여기서 빠졌지만 그것도 들어가야 돼요.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지배 통제. 그렇다면 위탁자 과세 신탁이 되는 거예요. 3번 아까 봤고 4번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수익자를 소득세 납세무자로 한다. 이게 뭐냐면 신탁 도관 이론의 입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탁회사는 그냥 그 소득이 흘러 들어가는 파이프 도관에 불과하다. 그게 신탁 도관 이론이었죠. 다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위탁자를 소득세 납세무자로 한다. 이렇게 됐죠? 맞는 거예요? 8번. 보면은 이제 국세징수법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조문을 외우고 있니? 뭐 이런 걸로 그냥 나기 때문에 그냥 국세징수법은 단순 암기하시면 돼요. 단순 암기. 자, 신고납부 및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어요. 자, 1번. 자, 국세징수에 관해서 국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 해설 2페이지에 문제 8번에 동그라미 1번에 해설 적어놨어요. 국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특별한 규정에 따라야 돼요. 국세기본법상. 다음 2번. 금전을 납세 담보로 제공한다면 120%에 상당하는 가액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110%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공해요. 동그라미 3번. 자, 공매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해요. 소멸해야죠, 당연히. 다음 동그라미 4번. 얘가 맞죠? 얘가 맞아요. 얘가 맞으니까 보시면 되죠. 자, 9번. 뭘 물어본 거예요? 국세 징수. 우선권 물어본, 국세 우선권 물어본 거라고요. 자, 거주자 갑이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그 기출문제 보시면 이런 문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주자 갑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관할세무서장은 갑의 주택을 2019년 10월 7일에 압류했고 21년 4월 5일에 매각했죠. 그래서 매각했더니 7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매각 금액으로. 그랬을 때 종합소득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자, 이거 문제 푸실 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순서를 정할 때 은근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저는 이렇게 푸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푸시고요. 저는 이렇게 풀어요. 얘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종합소득세를.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찾으세요. 어디 있나. 두 번째 점에 있죠.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얘를 언제 고려하냐면 맨 마지막에 고려할 거예요. 맨 마지막에 고려하시는 거예요. 제가 푸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각자 푸시는 방법대로 하세요. 뭐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 자, 맨 마지막에 고려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순서를 써놓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선집행 지방세. 뭐 이렇게 주저리 있죠? 그 첫 번째 써요. 다음 두 번째, 강제징수비. 다음 세 번째, 뭐 쓰죠? 세 번째? 당해세죠, 당해세. 자, 네 번째, 소액임차 보증금 써요. 소액임차 보증금. 그 다음 다섯 번째,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옛날에 갑자기 생각나서 옛날에 저 세무사 공부할 때 그 어떤 강사분이 요 3호를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잘 못 외운다고, 이걸 왜 못 외우는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이걸 헷갈려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러면서 이제 외우는 팁을 알려줬는데 뭐라고 했냐면 임금 왕자 이게 있잖아요. 요게 3개래요. 그래서 3월이래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 다음에 최종 3년간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금, 그 다음에 재손실보상금 이런 거 있죠? 갖다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 뭘 갖다 적으시냐면 아무것도 적지 마세요. 빈칸으로 남겨두세요. 빈칸으로. 그 다음에 7번째. 빈칸 중요해요. 이게 빈칸이에요. 빈칸이 중요해요. 빈칸이. 진짜 중요해요. 자, 7번째 뭘 적으시냐면 일반 피담보 채권 있죠? 얘를 갖다 적으세요. 그 다음에 8번째로 일반 임금 채권 있죠? 요런 게 아닌 일반 임금 채권. 걔를 갖다 적으시고요. 자, 9번째로 뭘 적으시냐면 아무것도 적지 마세요. 예? 중요해요. 빈칸, 블랭크. 근데 마지막 10번째 기타 채권을 갖다 적으세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여백에다가 이걸 쫙 적어 놓으시라고요. 이걸 또 적으랬다고 이걸 또 한 글자 한 글자 다 써요. 또 그러지 마시고요. 간략하게만 적으면 되잖아요. 순서만 알면 되니까.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문제 자료를 읽어 나가면서 하나씩 갖다 적으시면 돼요. 첫 번째, 강제징수비 있죠? 강제징수비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이거는 맨 마지막에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패스, 건너뛰고. 세 번째, 해당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데 1,000만 원이래요. 그럼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니까 얘가 뭐예요? 일반 피담보 채권이잖아요. 그게 얼마래요? 1,000만 원이래요. 그럼 일반 피담보 채권에다가 여기다가 적어요. 1,000만 원. 그리고 중요한 거, 날짜를 적어 놓으세요. 언제예요? 설정일이 19년 5월 25일. 됐어요? 그 다음 보니까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뭐 확정일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확정일자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임차보증금이 있고 4,0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임차인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1,500만 원이래요. 이게 뭐예요? 소액 임차보증금이죠. 여기다 적어요. 여기다 1,500. 그러면 나머지 뭐야? 나머지 2,500만 원은 뭐예요? 일반 채권, 기타 채권이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갑이 운영하는 기업체 종업원의 임금 채권이 3,000만 원 있는데 이 중 최종 3개월분 임금이 1,800만 원이래요. 여기다 적으면 되죠. 1,800. 그럼 나머지 1,200이 뭐예요? 일반 임금 채권. 이렇게 다 적었죠? 이제 이것만 고려하면 되죠? 자, 국세를 고려해야 되는데 저 국세가 법정기일이 언제냐면 지금 이 소득세니까 신고 납부 제도 세목이잖아요. 신고하는 날이 법정기일이라고요. 언제요? 5월 20일. 5월 20일 체크했어요? 얘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5월 20일이 요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앞에 있죠?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그게 얼마예요? 8,000만 원이죠. 그래서 요 앞뒤로 빈칸을 둔 거예요. 혹시나 법정기일이 요거보다 늦으면 여기다 적으면 되고요. 법정기일이 빠르면 요 앞에다 적으면 돼요. 그래서 빈칸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금액을 다 갖다 적었죠? 또 실제 시험에서도 이거 0000 다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면 되죠. 7, 15, 18, 80, 10, 12, 25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정직하신 분들이 많아갖고 정직하게 살아야죠. 정직하게. 자, 이렇게 다 적어놨다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종합소득세로 도대체 얼마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거예요. 그 문제에서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된다고요. 여기까지만. 자, 이 주택을 팔아서 얼마 나왔다고요? 7,000만 원 나왔다고요. 자, 순서대로 이 7,000만 원을 만들어 보세요. 700만 원 다 갖다 쓰죠? 1,500만 원 다 갖다 쓰죠? 자, 1,800만 원 다 갖다 쓰죠?
그럼 이게 얼마예요? 이게 3,300이니까 이렇게 합치면 4,000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종합소득세로 1,000만 원만 우리가 받을 수 있네요. 1,000만 원만. 좀 뭐 계산을 잘못했나 본데? 2030, 2033, 3,000, 7,000이구나. 3,000 이렇게. 그러면 답이 3번 이렇게 되겠죠. 문제 9번에. 맨 마지막에 고려하고 이 순서를 적어놓고 피담보채권하고 일반 채권 앞뒤에 빈칸을 두시고 숫자를 자료를 보면서 다 갖다 적고 마지막에 이 합계만 만들어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 있잖아, 얘. 이 피담보채권하고 일반 임금채권은 항상 세트예요. 법조문을 보면 일반 임금채권은 항상 얘 뒤에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항상 세트예요. 그래서 앞뒤 빈칸이 요 7, 8을 묶어서 앞뒤로 빈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살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10번 보세요. 10번. 자,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A가 있는데 이거 분할 번호, 분할 아시죠? 분할 납부, 분할 납부를 줄여서 이제 분납이라고 부르죠. 분납이라고. 원래의 법정 신고 기한보다 1개월? 근데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죠. 뭐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되니까 기준이 2천만 원 기준이에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하라면 2천만 원 이하고 1,000만 원 초과라면 그 1,0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납부할 세액의 50%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죠.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 납부세액이 2,2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저거의 50%인 얼마예요? 1,1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원래 이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은 지금 10기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원래 법정 신고 기한은 11기 그러니까 2021년 3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니까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죠. 해답 2페이지에 문제 10번 그 해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귀속 법인세 납부 기한, 분할 납부 기한 다 써놨어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그럼 답이 4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11번 세금계산서 물어봤죠.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지나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해요.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근데 그 과장이 지나치지 않다고요. 세금계산서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은 다 공부하셔야 돼요. 다. 힘들더라도. 되게 복잡하겠지만 힘들더라도 다 하셔야 돼요. 자, 옳은 걸 물어봤어요. 자, 사업자가 1번부터요. 1번 보세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이게 뭐야?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 그 선발급 인정하는 경우 있죠?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거. 1번이 맞고요. 2번 계약의 해조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니라 계약의 해제일을 갖다 적는 거예요. 계약의 해제일. 그다음 3번 저기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에요. 3억 원이에요. 3억 원? 3억 원인데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를 판단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개인 사업자를 판단할 때 요 금액이 1억 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3억 원이라고 해요. 3억 원. 그런데 얘가 2022년 7월 1일 이후가 되면 그부터는 얘가 2억 원으로 바뀌어요. 자, 이거 외우실 일이 없길 바래요. 올해로 다 끝내야 되니까. 아닌가? 아무튼 내년부터는 2억 원이고요. 동그라미 4번.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급할 수 있어요. 발급할 수 있어요.
선택에 의해서 발급받을 수 있죠. 이게 올해 개정된 거예요. 이번에 올해 개정된 게 아니라 이번에 개정된 거죠. 이번에. 그래서 답이 1번이죠. 답이. 자, 12번. 자, 업무용 승용차 물어봤고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자,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다. 이걸 뭐 얘기하는지 알죠? 금액이 다 반으로 줄어들어요. 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들은 800만 원이 400만 원으로 적용되고 처분 손실 1200만 원이 또 다른 금액으로 줄어들고 막 이거 알죠? 600만 원 줄어들고. 그렇죠? 그거 다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런 법인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규정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1번.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으로 생각하고 내용 연수를 5년으로 해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송금에 산입해야 된다. 강제 송금 상각 맞아요. 5년 정액법이에요. 중요한 거고. 2번. 내국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에 업무 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업무 외 사용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 업무 사용 금액 중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가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 2월에서 송금에 산입한다. 맞죠? 첫 번째 단계로 5년 상각비 해서 감가상각 15인을 하고 요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5년 정액법을 적용하는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을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살펴보는 거라고요. 넘어간다면 넘어가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송금에 산입하죠. 2월에서. 동그라미 4번.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해서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 승용차별로 1,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문제 13번을 보시면 이거는 그냥 저랑 옳지 않은 것만 보시면 되는데 뭐가 옳지 않냐면 4번이 옳지 않죠? 감사원의 심사 청구도 전심 절차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쳤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4번. 세무조사 물어봤죠. 국세기본법에서 세무조사 중요해요. 이거 중요한 파트가 있죠. 뭐 문제를 내겠다면 다 중요하긴 한데 어디가 중요하냐면 납세자 권리가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문제에 많이 나왔다 그 얘기예요. 문제는 시험에 많이 나오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면 그게 중요한 거죠. 납세자 권리 중요하고 국세 부과 원칙, 세법 적용 원칙 중요하죠. 이게 그 다음에 부가 제척 기간. 소멸시효는 별로 안 중요하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중요하죠.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문제 낼 게 많아요. 외울 것도 많고요. 각 호들이 외워야 될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틀리게 하기 되게 쉽고요. 조세 불복도 되게 중요해요.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자, 왜 중요할까? 왜 시험에 자주 나올까?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 조세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부과하죠. 법률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성립하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별도의 반대급부 없이 그냥 무조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가 중요한 거예요. 보장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억지로 내라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부당하다고 해당되면 생각이 되면 이 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 조세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못한지 적법한지 적법하지 못한지를 심사받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세무 공무원은 뭐 세무직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라고요. 공무원은.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이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집에서.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얘가 자주 나오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낼 것도 많고 문제 내기도 좋고 얼마나 복잡해요. 공부할 때 확 그 조세 불복하고 납세자 권리 파트를 확 찢어버리고 싶잖아요. 내용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중점적으로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찌됐든 세무조사를 물어봤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옳지 않은 것만 보시면 1번이 옳지 않아요. 자,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한다면 재조사 결정이 나갔고 다시 재조사를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는 거잖아요. 재조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조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목, 그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해야죠. 그걸 못하게 하면 재조사가 아니죠. 그렇죠? 자, 수사를 원점부터 다시 해. 그러면 그 범죄 사건의 수사를 원점부터 다시 해. 그러면 갔던 범죄 현장 다시 가보고 살펴봤던 증거물 다시 살펴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다시 원점부터 다시 조사해. 그러니까 내가 살펴봤던 세목이라 하더라도 내가 살펴봤던 과세기간이라 하더라도 다시 살펴봐야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당연한 거죠.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거 보세요. 수정신고 경정청구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이게 선다형이죠. 자,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이게 가장 어렵죠. 이게. 보시면 자, 옳은 걸로 골라보세요. 자, 기억. 상속세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해서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신고의 확정력을 공부하셨나요? 수정신고의 확정력. 여기서 얘기하는 확정력이라고 하는 건 납세 의무를 확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수정신고를 하면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우리 그거 알죠? 조세가 나눠지죠? 납세 의무의 확정 가보시면 납세 의무 확정 파트 가보시면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 납세 의무를 구체적으로 누가 확정시키냐에 따라서 신고 납세 세목, 정부 부과 세목, 그리고 나머지 하나 자동 확정 세목으로 나뉘잖아요. 납세 의무 확정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거예요. 신고 납세 세목은 누가 확정하는 거겠어요? 신고 누가 해요? 납세 의무자가 하잖아요. 그럼 정부 부과 세목은? 정부. 그러니까 여기서 과세관청이죠. 얘는요. 아무도 없어요. 성립하는 그 순간 자동으로 확정된다고요. 자,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를 어떻게 확정시키냐면 신고 행위를 통해서 확정시켜요. 과세관청은 경정 결정을 통해서 확정시켜요.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성립하면 확정된다니까요. 이 신고에는 수정 신고가 포함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정 신고의 확정력은 요 신고 납세 세목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상속세는 정부 부과 세목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세에 대해서 수정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확정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요. 다음 니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4개월 아니에요. 3개월이에요. 다음 디귿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그리고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중요한 걸 좀 짚어드리면 자 얘가 포함된다. 이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이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소득세법에 근로소득 뭐 공적연금소득 이런 것만 있어갖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그 면제되는 사람들 있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 이 사람들도 포함돼요. 이 사람들도. 원래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요. 그 수정신고의 사유를 잘 떠올려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원천징수 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의 소득이 누락된 경우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원천징수로 그냥 끝나거든요. 의무가. 아까 완납적 원천징수. 근데 나중에 연말이 되면 원천징수를 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시행한다고. 연말정산. 그래놓고 소득이 누락된 게 없나 살펴봐요. 소득이 누락된 게 발생하면 수정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포함이 안 됐어요. 왜냐면 아니 너희들은 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서 과세표준 신고를 안 했지 않느냐. 근데 수정신고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니들 제출 안 했잖아. 그러니까 수정신고 할 수 없어. 이랬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아이씨 네가 하지 말라 그래. 네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안 했는데 수정신고를 못하게 하면 확 이렇게 승질이 확 나는 거죠. 그래갖고 얘를 개정하면서 얘를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포함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얘죠 얘. 원래는 원칙적인 부과제척 기간인 5년 그리고 역외거래라면 7년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 기간인데 요것만 인정했었거든요. 부과제척 기간을. 그런데 이제 먼 예전에 언제지 기억이 안 나네. 조선시대인가? 아무튼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특례 제척 기간도 포함을 시켰어요. 10년, 15년도 이 국세 부과 제척 기간에 포함돼요. 요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리을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뿐만 아니라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경정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다음에 15번은 디귿과 리을 해갖고 4번이 답이에요. 4번. 16번. 자,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면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저는 옳은 것만 보세요. 옳은 것만. 그런 것만 보시면 2번만 보시면 돼요. 2번. 나머지 다 볼까? 1번 보세요. 자, 공익신탁의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업면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비과세고요. 동그라미 2번.
자,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가 법령으로 정하는 배당 가능 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했다면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민들의 소득금에서 공제한다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유동화 전문 회사 등에 대한 소득 공제예요. 이게 제가 4페이지 해설 4페이지에다가 문제 16번 2번 해설에다가 써놨어요. 유동화 전문 회사 등에 대한 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이게 중요한 거예요. 90%. 그다음 3번.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소득공제 신청서를 배당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주가 아니라 그 해설 보시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법인세 법정 신고기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면서 같이 제출하시면 돼요. 그렇게. 다음 4번.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사모 방식으로 설립됐고, 저게 뭔지 모르겠잖아요, 또. 개인 2인이 발행 주식 총수의 95%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 뭐 주저리주리 적혀 있는데, 이런 데라면, 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 이런 거는 그냥, 뭐 설명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조문을 외웠니? 못 외웠니?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못 맞추고 그런 거죠. 그런 거. 17번. 내국법인의 손익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중요하죠. 손익귀속 시기는 중요해요. 손익귀속 시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법인 그 회계 처리할 때는 왜 수익으로 보는데 왜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으로 안 보겠어요? 귀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귀속 시기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 처분이 뭐예요? 유보예요, 유보. 회사는 올해 수익이라고 잡아놨는데 법인세법은 올해 수익이 아니라 내년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를 해놓고 내년이 되면 다시 입금산입 유보를 하잖아요. 그 귀속 시기 차이 때문에 그 유보라는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옳은 걸 모두 골라보래요. 자, 기억.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A가 장기 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한다면 그 장기 할부 조건에 따라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맞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예요. 재화의 장기 할부 판매라면 재화예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두 가지 측면으로. 얼마를 매출로 인식할 것인가, 얼마를 입금으로 인식할 것인가, 얼마, 금액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하나는 귀속 시기, 도대체 언제 인식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찢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다른 책에 보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뭐 대부분의 책이 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목가치 플러스 인도기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면 헷갈려 미쳐요. 헷갈려 미치니까 이거를 찢어보세요. 찢어서. 자, 원래 원칙은 금액은 명목 금액 그대로 다 인식하는 거예요. 현재가치평가 이딴 거 없어요. 이거 회계에서 현재가치평가 막 하잖아요. 세법은 기본적으로 현재가치평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목 금액이 원칙이에요. 얘가 원칙이에요. 법 공부하실 때요. 제가 뭐 법의 전문가는 아닌데 법 공부하시거나 모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예외를 보시는 거예요. 원칙과 예외를 동시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공부할 때 원칙을 먼저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공부할 때 예외를 보시는 거예요. 맘대로 하세요. 자, 명목 금액이고요. 귀속 시기는 언제냐면 인도 기준이에요. 무조건 원칙이 인도 기준. 내가 재화를 이전했을 때 그때 인식한다고요. 이렇게 원칙을 잡아놓고 그 다음 예외를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외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회사가 현재가치 평가를 했어요. 현재가치 평가를 해갖고 회사의 결산서에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얘 인정해요. 왜?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그 회계 원칙을 적용해 왔다면 그 기업회계를 존중해서 인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현재가치평가를 모든 기업이 다 하니까 그 인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인정해줘요. 다음 두 번째.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어요. 그럼 얘도 인정해줘요. 인정해줘요. 자,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 뭐냐면, 자, 3년간 할부 판매를 해봤다고 해보세요. 물건을 팔고, 그 물건의 대금을, 물건 값이 총 30만원인데, 얘를 3년에 걸쳐서 10만원씩 받기로 했다고요, 매년 말. 그러면 X1년 말에 10만원 받기로 하고 X2년 말에 10만원 받기로 하고 X3년 말에 10만원 받기로 했잖아요. 그 10만원 각각의 회수기일이 X1년 말, X2년 말, X3년 말이잖아요. 이런 회수기일이 도래 올 때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X1년도에 10만원 수익 인식하고 X2년도에도 10만원, X3년도에도 10만원 이렇게 인식하는 게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에요. 자, 여기 예외인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하더라도 얘로 신고하면 인정해줘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결산 조정이죠. 결산 조정. 결산서에 반영하면 인정해주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은 귀속 시기에 대해서만큼은 신고 조정을 인정해 준다고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해설에다가 써놨어요. 그 표를 그려놨죠. 재화의 장기 할부 판매 시 금액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원칙 그리고 결산 조정 특례 표를 만들어놨고, 그 밑에 재화의 장기 할부 판매 시 입금 또는 송금의 귀속 시기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원칙 결산 조정 특례 중소기업 특례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거 정리하시면 돼요. 그걸로. 자, 그러니까 기억은 맞죠. 자, 니은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B가 장기 할부 조건 등에 의해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해서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계상했다면, 그러니까 현재가치 평가해서 이렇게 결산서에 계상했다면, 그랬다면 해당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입금해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쉬운 말을 이렇게 더럽게 어렵게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현재가치 할인 차금에 대해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라 그 얘기예요. 이 말을 더럽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더럽게.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을 회계 공부하셨으니까 중급회계 공부하다 보면 현재가치 평가하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이자를 인식하잖아요. 그 이자를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현재가치를 인정하는데 유효이자율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도 인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은도 맞죠? 이거 중소기업이 주식회사 C가 수행하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입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건설 용역인데 건설 용역의 원칙은 뭐냐면 그 용역 기간이 단기든 장기든 간에 무조건 뭐냐면 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진행 기준을 적용하려면 진행률을 계산하셔야 돼요. 이 진행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중급회계랑 내용이 똑같다고요. 원가 기준, 뭐 생산량 비례법 이런 것들 똑같아요. 생산량 비례법은 상각 방법이구나. 어찌됐든 주로 이제 누적 원가 기준을 사용하죠.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면 되게 영세하잖아요. 장부 작성하는데도 미쳐버려요. 힘들다고요. 직원도 별로 없고요. 되게 영세해서 그런
고도화된 그런 장부 작성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행률을 계산하는 게 되게 힘들 수 있다고요. 자, 단기라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단기는 1년 이하죠. 그래, 장기는 이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도 힘들게 계산하라고 할 수 있지만 1년도 안 되는 단기를, 그것도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진행률을 계산해서 이걸 진행 기준을 적용하라 그러면 그 회사 문을 닫고 싶잖아요. 그러면 힘들어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면 진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인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건물이 완공됐을 때 그때 몽땅 다 입금과 송금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요. 디귿이 그 얘기예요. 디귿이 그 얘기죠. 디귿이 그죠. 디귿이 그렇죠. 그래서 해설에 써놨어요. 해설에 뭐라고 써놨냐면, 단기 건설 용역이든 장기 건설 용역이든 법인세법은 진행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단기 건설 용역의 경우 인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 규모가 영세해서 장부 작성의 어려움이 크므로 단기 건설 용역에까지 진행률을 계산하여 진행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 송금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인도 기준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다음 리을.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D가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기간 경과 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걔를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자, 입금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원래 입금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이자 수익이든 이자 비용이든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계상했으면 인정하는 게 맞는데, 이자 비용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자 수익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이자 수익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라면 그 이자의 기간 경과분 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이게 만약에 이자 비용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얘가 맞죠. 근데 이자 수익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어요. 답이 기역, 니은, 디귿 3번이죠. 3번. 자, 18번 보세요. 자, 거주자갑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료고요. 국세 부과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어요. 자, 거주자갑이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안 해갖고, 자,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2천만 원을 결정해서 2020년 2월 27일에 납부 고지서를 우편 송달했고, 2020년 3월 2일 자, 갑에게 어떻게 했어요? 도달됐죠. 그러면 저 우편 송달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도달했을 때 발생하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송달의 효력 발생일. 언제냐면 20년 3월 2일이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과 제척 기간을 좀 판단해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종합소득세잖아요. 신고 납세제도 세목이죠. 언제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과권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세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부터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법에서 정해줬잖아요. 신고 납부 기한을. 요때까지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하고 법에서 정해놓았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조급해도 요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요 기한까지는 기다려주고 그때까지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5월 10일까지 돈 갚아? 5월 10일까지는 꼭 갚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4월 1일부터 찾아가서 돈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5월 10일까지는 꾹 참고 기다려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납부제도 세목은 이 신고납부 기한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 날부터 국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 제척 기간은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018년도 귀속이니까 언제까지 신고를 하겠어요? 2019년 5월 말까지 신고할 거라고요. 그때까지는 꾹 참았다가 2019년 6월 1일부터 국세 부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국세 부과 제척 기간 기산일은 신고 기한인 2019년 5월 31일의 다음 날인 2019년 6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자료 보니까 납부 고지된 종합소득세는 역외 거래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자, 부정행위로 포탈된 것도 아니래요. 자, 그러면 이제 기산일은 알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국세 부과 제척 기간. 기간은 얼마야? 기간. 신고를 안 했어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무신고잖아요. 무신고면 7년, 역외거래라면 10년.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게 아니래요. 부정행위도 아니래요. 그러면 몇 년 적용하면 돼요? 7년 적용하면 되죠. 이때부터 7년 적용하면 되죠. 세 번째 자료. 갑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대요. 납부하지 않고 있대요. 그 다음에 갑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아니고요. 자, 소멸시효만 판단해 보면 되겠죠, 이제? 국세를 언제부터 우리가 징수할 수 있을까요? 징수 뺏는 거예요? 강제로 갖고 오는 거라고, 징수. 언제부터 갖고 올 수 있을까요? 납부고지서 보냈잖아요. 납부기한이 적혀있죠? 3월 20일이라고. 그러면 저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내가 저 3월 20일까지 자진해서 납부하라 그랬으니까 저 때까지는 꾹 참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이 되는 그 순간 뺏어야죠. 그렇죠? 뺏는다 그러면 안 되지. 걷어야죠. 징수를. 20년 3월 21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소멸시효 기간도 알아야 되잖아요. 몇 년인가? 자, 국세가 5억 원 이상이면 10년이죠? 5억 원 이상인가요? 종합소득세가 지금 2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5년 적용하면 되죠. 이렇게 다 정리를 다 끝냈죠. 정리를 다 끝냈죠. 정리를 다 끝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 하나씩 보면 되죠. 자, 갑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 기산일은 언제래요? 2019년 6월 1일. 그렇죠? 이게 1번에 대한 답. 일단 2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20년 3월 3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얘가 틀렸죠? 언제부터예요? 이때부터라고요. 3월 21일부터. 그 다음에 3번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다. 여기 있죠? 7년. 4번 관할 세무서장의 납부고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이거 중단, 정지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 납부고지는 중단 효력이라 중단 효력. 그러면 납부고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이때부터. 에? 답은 2번이죠. 2번. 자, 19번. 계산 문제 냈어요. 계산 문제 냈는데 아유,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치에 극을 달려요. 원래 수입배당금 계산할 때는 자, 받은 수입배당금에다가 자, 빼기 지급이자 자, 곱하기 뭐예요?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여기다가 자, 세법상의 주식가액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수입배당금 입금불상임률을 곱하죠. 요렇게 구한다고요. 요렇게.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얘가 없대요. 문제가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문제가 저 같으면 이렇게 안 내요. 이거를 갖고 이제 막 어렵게 내죠. 그럼 뭐예요?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찍어야 돼요? 그 문제 풀 시간 없다고요. 그거는 풀어도 틀릴 확률이 높아요. 급하게 풀기 때문에. 저의 그냥 나름 지론인데요, 지론. 저의 지론인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문제를 맞추는 연습을 하잖아요. 문제를 푸는 연습. 문제를 맞추는 연습을 하죠. 문제를 맞추면 안 되고 맞춰야 되죠. 맞히는 연습을 하죠. 그런데 저는 틀리는 연습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모든 걸 다 공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보자마자 다 외우는 그 상위 1%의 그런 분들은 빼고, 우리는 범인들이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범인. 죄인이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범인. 그럼 우리는 공부하면 까먹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다 공부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맨날 평소에 문제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하에 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얘를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연습을 하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아무 부담 없이 확 찍어버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확 찍어버리면 신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나를 도와달라고. 그럼 신께서 하시는 거고요. 나는 그 문제를 찍음으로써 시간을 세이브했으니까 그 세이브한 시간으로 내가 아는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실수 없이. 그러면 점수가 올라간다니까요. 진짜로. 무슨 소리야. 다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낼 때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지엽적인 것도 내고요. 어려운 것도 내고요. 막 그런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틀리라고. 틀리는 연습을 좀 하라고. 우리 시험이 아무리 100점 맞는 시험이라지만 100점 맞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하더라도 좀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풀잖아요. 문제집에서. 그러면 모르겠네. 이런 게 나오면 확 찍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그때. 진짜 충고예요. 충고. 진짜 충고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하길 바라는 제 충고예요. 충고. 여러분들이 합격하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걸 다 공부하라고.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걸 해야 되나요? 해야지. 무슨 소리야. 열심히 해야지. 밥 먹는 시간을 줄여. 잠은 왜 자? 잠이 오니? 막 이런다고 제가. 하지만 그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되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학생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잘 해야 돼요. 잘. 진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찌됐든 여기서는 이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여기다가 이 입금 불산임률만 잘 곱하시면 금액을 계산할 수 있죠. 이 입금 불산임률을 외우셔야 돼요. 문제에서 이 입금 불산임률까지 주면은 그거는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문제 안 낼 거고. 자, 이렇게 나눠보세요. 상장법인, 자 비상장법인, 나눠놓으시고요. 얘가 지금 내국법인이 있다. 내국법인 어딨어? 내국법인이에요. 내국법. 그럼 내국법인에 적용될 수 있는 수익배당금 입금불상임률이 30%, 50%, 100%라고요. 이렇게 상삼삼. 앞글자 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발음이 왠지 비슷하지 않나요? 상삼삼. 이렇게. 오늘 비가 오죠? 비오삼.
아, 별짓을 다 하네. B53 이렇게 틀을 잡으시고요. 30% 초과하면 50%예요. 50% 초과하면 50% 초과하면 50%예요. 요거는 지분율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율. 상장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30% 이하다. 그럼 30%. 30%를 초과한다. 그럼 50%. 지분율이 100%다. 그럼 100%. 이렇게. 비상장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50% 이하다. 그러면 30%. 50% 초과한다. 그러면 50%. 100%다. 그럼 100%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삼삼, 비오삼 이렇게. 이거 제가 딴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공부할 때 그 제가 수업 들었던 그 강사님께서 따신 거예요. 강사님께서 제가 딴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렇게 유치한 걸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땄는지 출처를 밝혀야 그래야 도둑질이 안 되니까 밝힌 거예요. 이 틀도 제가 공부할 때 그분이 만들어주신 틀로 공부했거든요. 그 틀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무튼 자 이게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오면 여백에다가 이걸 그려 놓으세요. 문제를 풀면서 이거를 머릿속에 그려서 가만히 있어봐. 30% 이상이면은 이게 안 된다고요. 시간 잡아먹으니까 옆에다 적어 놓고 이게 보면서 하시면 돼요. 보면서. 자 그럼 이제 해보세요. 자 A가 있죠. A. 주식회사 A한테 얼마를 받았냐면 배당금으로 300만원 받았어. 300만원. 푸실 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0만 단위로 해볼까? 300만원 받았죠? 그 다음에 지분율을 살펴보시는데 비상장 법인이죠? 비상장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99%예요. B53 50% 초과하죠? 그럼 50%예요. 그러면 150만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 주식회사 B 얼마 배당받았어요? 500만원 받았죠? 상장이에요. 상삼삼 30% 밑이죠? 30%예요. 주식회사 C 얼마 받았냐면 400만원 받았죠. 비상장법인이에요. 지분율이 100%예요. 입금불상임률 100%죠. 자, 다 더하면 2, 3이니까 700만원 이렇게 나오죠. 답이 2번 이렇게 되죠. 요런 거는 보자마자 1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1분이 뭐야? 30초 안에 푸셔. 30초 안에. 이 계산 문제가 너무 간단하니까. 지급이제가 주어졌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거 뭐 금방금방 풀어야죠. 금방금방. 자, 20번. 자, 납세지하고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가 골라보래요. 옳은 거를 골라보라 그랬죠. 자, 기억, 국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 용역에 있어서 사업장은 자, 국가가 운영하면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에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하려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죠. 맞아요? 맞는 문장이에요. 디귿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신고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없어요. 중요해요. 디귿 중요한 문장이에요.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얘는 등록할 수 없어요. 얘는 등록할 수 없어요. 없음. 그러니까 무 없음. 네? 지금 생각해낸 거예요.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신청을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말하고 지점 또는 본사무소를 할 수 있어요. 답은 그래서 옳은 건 니은밖에 없어요. 네, 답은 1번이죠. 1번. 자, 21번. 자,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것만 보세요. 3번 보시면 되는데 3번 보시면 이렇게 위탁 매매인을 통해서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그 국외 사업자가 공급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위탁 매매인이 공급한 걸로 봐요.
그래서 틀렸어요. 3번이. 그 다음에 22번. 세법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고요. 1번 보세요. 1번.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 목적성에 비춰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2번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세법 해석의 기준에 따라서 회신해야 되고요.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돼서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석이 필요하다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되고요. 자,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세법과 이와 관련되는 국세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국세청장이 요거에 따라서 하는 해석을 뭐라 그러냐면 국세청장이 하는 요런 해석, 얘를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권 해석. 책 보시다가 이런 말씀 많이 보셨죠? 이 단어. 얘를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자, 그렇다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해요. 국세청장이 요런 요청을 받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내야 돼요. 자, 해설 5페이지 보세요. 해설 5페이지. 해설 5페이지 보시면 22번에 해설이 있어요.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한다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국세청장이 받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국세청장이 이런 걸 받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단 요청해야 돼요. 국세청장이 이 유권 해석을 할 수 없다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알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석해주면 그거를 민원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게 그 국세기본법에 국세심사위원회 파트를 보시면 거기 적혀 있어요. 국세심사위원회. 자, 23번. 요게 이제 인격을 물어본 거죠. 인격. 여기 나오는 A 동창회를 법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자, 다음은 국내에 거주하는 갑이 고교 동창생들과 함께 결성한 A 동창회에 대한 자료다. 자, 과세 방법으로 적절한 걸 골라와라 그랬어요. A 동창회는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있고, 그러면 일단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니까 일단은 법인인지 거주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으니까 둘 중 하나죠. 내국 비영리법인 아니면 일거주자죠. 그렇죠? 아직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매달 회비를 걷어서 친목 모임에 사용하기로 했고, 자, 운영 규정도 있고요. 수익은 분배하지 않기로 했어요.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로 했고, 그러면 공동사업은 아니죠? 개인으로 보는 경우에 수익을 분배하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얘는 분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일단 공동사업은 아니죠. 그리고 갑이 대표가 되기로 했고요. 규정도 있고 대표자도 선임해 놓고 있네요. A 동창회는 주무관청에 등록이 안 됐고, 그러면 주무관청에 등록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당연법인은 아니죠? 주무관청에 등록이 안 됐으니까 당연법인은 아니네요. 일단 당연의제 법인은 아니에요. 대신 뭐일 수는 있어요? 승인의제 법인일 수는 있어요. 아직 법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근데 갑은 A 동창회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승인 받을 일도 없잖아요. 신청을 안 했으니까. 승인의제 법인일 가능성도 없네요. 그러면 법인이 아니네요. 뭐예요 그러면? 1거주자죠. 1거주자에 해당하는 보기를 찾으면 되죠. 3번 보세요. A 동창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봐서 소득세를 과세한다. 얘가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도 보기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보고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보고 얘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보기를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고 얘를 정리한 다음에
그 맞는 보기를 그냥 하나만 딱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 24번. 제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이고, 이것도 납세자 권리 파트에 나오는 거죠. 제조사 결정은 뭐 워낙 중요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믿고, 옳은 것만 보세요. 옳은 거. 다 볼까? 자, 1번. 제조사 결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규정돼 있어요. 국세기본법에. 2번.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제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면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 대상이 안 돼요.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 대상은 두 가지잖아요. 제가 적어놨어요. 해설 6페이지에. 24번 해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 대상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그리고 과세 예고 통지에 한한다. 이 법에 적혀 있어요. 딱 두 가지에 대해서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제조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3번. 제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제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 해설지에 24번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제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해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동그라미 3번이 아니라 동그라미 4번이에요. 보기 4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제기할 수 있다고요. 자, 25번. 자, 달러 외화 환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물어봤죠. 자, 한국이 2만 달러 이제 매출을 올렸는데 이제 과세 표준을 계산해 보래요. 그런데 이 2만 달러를 어떻게 받았냐면 이렇게 받았지. 이렇게. 자, 10월 1일 날 얼마를 받았냐면 10,000달러 받았어요. 그리고 10월 15일이 선적일인데 이때는 안 받았고요. 10월 30일 날 잔액을 받았죠. 잔금을 이렇게 받았죠. 자, 외화를 환산하실 때 원칙이 언제냐면 요때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무리 뒷날에 있지만 요때 기준 환율을 적용해서 10월 15일에 기준 환율이 얼마예요? 1,100원이죠? 1,100원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렇게 선적일 이전에 먼저 환가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그냥 인정해줘요. 1,000원에 환가했다 그랬죠? 얘는 그대로 인정. 선적일 이후에 있는 건 선적일로 땡겨와서 선적일의 기준 환율 적용. 자,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얘 1,000만 원. 얘 계산하면 얼마? 1,100만 원? 그럼 2,100만 원? 2번?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죠.